안녕하십니까. 미학의 눈으로 읽는 서양예술사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이니까 서양예술에서도 서양예술이 아니라 인류예술에서도 가장 오래된 그림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한 15,000년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그림부터 보면서 얘기를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15,000년 전에 그 원시인들이 그린 그림이라고 믿어지지가 않으실 겁니다, 아마도. 아마 여러분들한테 지금 종이하고 연필을 드리고 그려보라고 해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아마 그 비교가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뭐 과학이니 예술이니 뭐 학교에서 미술 시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일거에 이런 식의 예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지금 우리 눈에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실제로 이게 동굴이 발견되었는데 처음에 그 동굴이 발견됐을 때 사실인데요. 이게 아이들이 우연하게 이렇게 놀다가 강아지 한 마리가 어디로 사라졌답니다. 그래서 보니까 조그만 그 동굴이 있더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강아지를 찾아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휘황찬란한 그림들이 잔뜩 그려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발견됐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습니다. 이거 위작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가 여기만이 아니라 이제 뭐 알타미라라든지 뭐 여러 곳에서 약 유럽에서만 한 70여 곳에서 이와 비슷한 동굴들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정말로 이게 원시인들의 예술이구나 라는 걸 사람들이 확증을 하게 됐는데요.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이런 그림이 나오기 전에는 어떤 그림이냐면 왜 아이들도 제일 먼저 연필을 주면 갓난아기들 왜 찍찍찍찍 긋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마카로니인데 마카로니라고 부르는데 그 마카로니 그림에 이어가지고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이런 그림이 등장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신석기 시대에 들어가면은 이런 식의 이걸 자연주의적 묘사라고 그러거든요. 눈에 보이는 그대로 정말 실물처럼 생생하게 그리는 것. 이런 자연주의 묘사가 사라져버리고, 신석기 시대의 그 그림들을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문양들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삼각형, 사각형, 그 다음 기하학적인 문양. 그런데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신석기 시대의 그림 그리는 실력이 후퇴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왜 그랬느냐 이걸 설명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이걸 그렸을 때는 감각을 따라서 그린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시 시대 사람들은 우리는 굉장히 살아가는데 이성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상적인 이론, 합리성, 정신을 많이 사용하는데 원시 시대 사람들은 훨씬 더 감각을 더 많이 사용했고 그래서 감각적으로 보이는 대로 그대로 묘사하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묘사가 가능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짐승을 쫓던 사냥꾼의 눈으로 본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동물을 보는 것하고 정말로 그 짐승을 쫓아다니면서 사냥하는 사람들이 보는 눈은 또 예리하면서 벌써 정도가 다르겠죠. 그래서 이런 생생한 묘사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됐을까요?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원시시대의 그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척박했겠어요. 사실 사람이 사냥꾼이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당시 사람들은 사냥꾼이기 이전에 사실은 사냥감이었거든요. 많은 경우에. 굉장히 그다음에 짐승을 찾는 것도 힘들었고 그다음에 그 추운 날씨라든지 이걸 이겨가면서 그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게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림을 남겼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론이 나옵니다. 왜 사람들이 이런 것을 했을까? 첫 번째 이론은 뭐냐면 유희기원설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예술이라는 건 놀이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하다가 지치면 뭐해요? 술 한잔 먹고 저녁 먹고 어디 갑니까? 노래방 가가지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이렇게 풀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유희기원설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노동 과정에서 완전히 소비되지 않은 에너지, 이게 잉여 에너지로 이렇게 딱 남아있으면 근질근질 하거든요. 이걸 방출하기 위해서 그린 것이다. 또는 사람들이 노동하고 남으면 시간이 남는 시간, 심심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떤 재미 또는 흥미를 쫓아가지고 뭘 하다 보니까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됐다. 이게 이제 유희기원설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연 원시시대 사람들의 삶이라는 게 이렇게 생활의 여유를 즐길 정도로 또는 에너지가 남아돌 정도로 그런 여유가 있었을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이거 유희기원설은 뭔가 좀 아구가 좀 안 맞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론이 등장하는데 그건 노동기원설입니다. 실제로 이걸 보십시오. 여기 보면 무슨 장면이냐면 이게 수렵하는 장면이거든요. 여기 묘사된 것도 수렵하는 장면이고 또 조형예술만이 아니라 음악 같은 경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가 사물놀이 있죠. 그 도구를 가만히 뭡니까? 징하고 꽹가리는 이렇게 곡식을 담던 그릇이었다라는 것. 그다음 북하고 장고는 뭐예요? 뭘 붙입니까 옆에다?
짐승 가죽이죠. 그러니까 아마 수렵을 해서 그 가죽을 말릴 때 팽팽하게 늘려야 되니까 어디다 늘어놓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통통 두들기니까 소리가 나고 거기다 울림통을 달면 바로 이제 북인이 장구가 되는 거죠. 또 서양 악기에서 현 같은 경우, 현은 뭡니까? 길쌈할 때, 그쵸? 줄, 실이잖아요. 통 두들기니까 소리가 나더라. 거기다 울림통 붙이면 바로 뭡니까? 바이올린과 뭐 첼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고, 또 관악기 같은 경우에는 왜 서양 악기 중에서 호른이라는 거 있죠? 호온. 그 글자 그대로 뭐예요? 독일말로 그게 짐승 뿔이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짐승 뿔 잘라가지고 부으니까 소리가 나더라. 이런 식으로 수렵이나 농경 또는 목축과 관련된 이런 것들에서 악기가 비롯된 것만을 보아도 사실은 예술이라는 게 사실 노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이런 가설이 성립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모습을 아직도 볼 수 있는 게 여러분들 왜 가끔가다 민속경연대 같은 거 하죠. 그러면 농부 아저씨들이 뭐 합니까? 일하면서 노래를 부르죠. 이 노래를 부를 때 노동이 이게 뭐죠? 이렇게 힘겨운 노동을 잊어버리고 그 리드미컬하게 몸을 움직일 때 노동이 쉽게 느껴지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노동의 수고를 덜기 위해서 바로 예술이라는 걸 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것도 뭔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이제 그 예술이라는 게 그 노동과 관련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또 아까 얘기했듯이 구석기 시대 예술은 주로 동물들이 등장하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뭐예요? 경제가 수렵이었거든요. 그런데 신석기 시대에 들어가면 바로 뭐가 등장하냐면 동물들 문양은 상당 부분 후퇴하고 그 식물 문양이 막 나타납니다. 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건 뭐냐면 농경이 시작됐다는 얘기죠. 이런 걸 봐서도 분명히 그 생산과 또는 노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예술은 노동하고는 좀 뭔가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세 번째 가설은 뭐냐면 이제 주술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을 사람들이 그렸을 때는 여기 이제 수렵을 하고 있지만 이 수렵 장면을 갖다 묘사한 게 아니라 실제로는 수렵 장면을 묘사하고 거기 그 수렵 장면을 갖다 그냥 글자 그대로 그리기 위해서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그게 일종의 세레머니였거든요. 그러니까 주술적인 세레머니입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애써 그린 그림이거든요. 애써 그린 그림인데 보면 자국이 나 있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창 자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걸 그려놓고 창을 던졌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저런 그림들을 그려놓고 뭐 또 창을 던지거나 안 던질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거기서 그림만 그려놓은 게 아니라 아마 세레머니를 했을 겁니다. 그럼 왜 그 세레머니를 했겠느냐? 사람들은 동물을 갖다 저 벽에다 그려놓고 던져서 잡는 신용을 내는 거죠. 가상의 하여튼 연극을 하는데 당시 사람들은 가상과 현실의 구별이 뚜렷하지가 않았거든요. 또 꿈과 현실의 구별도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옛날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꿈을 꾸면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오늘은 우리는 그냥 그건 꿈에 불과해라고 했지만 옛날 사람들은 꿈이 아니라 그게 현실에 뭔가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원시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는 하나의 그 연극이고 연출이고 세레모니에 불과하지만 저 사람들은 이 가상에서 벌어지는 일이 곧 현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창을 던져서 짐승을 잡는 걸 흉내를 내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이건 가상에서 벌어진 연극이지만 이게 현실로 그대로 이어져 가지고 현실에서도 많은 동물을 잡을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자, 우리에게 굉장히 낯익은 사고방식이죠. 이건 사실은 어느 나라나 그렇고, 이거 원시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문명세계에서도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겁니다. 이번에 얼마 전에 끝난 뭐 장희빈 같은 드라마 보셨죠? 거기서 장희빈이 어떻게 해요? 그 중전을 위해하기 위해서 초상화를 이렇게 그려놓고 화를 쏘죠. 우리가 생각할 땐 황당한 얘기잖아요. 거기다 초상화에다 그 화를 쏜다고. 그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 머릿속에서는 그게 이어지는 겁니다. 여기다가 위해를 가하면 그게 현실에서 정말로 중전에 대한 위해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텔레비전 화면은 또 그거 비치잖아요. 이렇게 화살을 탁 해가지고 맞는 순간에 중전이 으악 하는 장면을 이렇게 오버랩 시켜가면서. 자, 이건 이제 블랙 마술인데, 블랙 매직이라고 하거든요. 그 흑주술과 이제 백주술이 있는데, 흑주술은 남을 해하기 위한 것이고, 백주술은 이제 다산이라든지 아니면 풍요로움 이런 데 그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가상과 현실이 없었기 때문에, 구별이 없었기 때문에 현실에서 이루어질 꿈을, 현실에서 이루고 싶은 꿈을 가상을 통해서 먼저 충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고 있는 거죠. 가상과 현실 사이의 구별이 이렇게 뚜렷하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은 왜, 생각해 보십시오. 저 촉박한 시대에 왜 저런 그림을 그렸을까? 저 굉장히 공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단지 뭐 놀기 위해서 이것보다 좀 더 진지한 목적이 있었고 저 사람들은 정말 저걸 믿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물음을 던질 수가 있냐면은
이건 그렇지만 그건 미신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들판에서 벌어지는 일과 그림에서 벌어지는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림에서 황소를 막 해가지고 잡았거든요. 근데 들판에 사냥을 나갔는데 잡기는커녕 괜히 다쳐서만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을 테고. 그럼 사람들이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다 보면 이거 소용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서 사람들이 이거 쓸데없는 짓이다. 우리 이제 이런 짓 그만하자 라고 할 법도 한데 왜 이런 짓을 계속 했을까? 놀랍게도 이게 정말로 효용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가령 이제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미신이다라고 보는 것들이 상당 부분 효용이 진짜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금줄 치는 거 생각해보세요. 아기가 태어나면 금줄 치고 타인들의 그 접촉을 막죠. 옛날 사람들은 안 겁니다. 왜? 친생아 태어났는데 여러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뽀뽀하고 그러면 애가 일찍 죽더라는 거 알거든요. 오랜 경험을 통해 가지고 그걸 알았어요. 그게 이제 경험이죠. 체험이고 이게 한 일종의 정보입니다. 노하우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이러스가 눈에 보입니까? 현명을 보고 이게 바이러스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못하죠. 그럴 때는 그 부분을 가로를 딱 치고 뭐라 그러냐 바이러스 대신에 잡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금줄을 딱 걸어 놓는 거죠. 하지만은 중간 과정은 몰라도 처음과 끝은 원인과 결과는 분명하잖아요. 그건 유용한 정보거든요. 그걸 통해 수많은 그 신생아들의 생명을 살렸잖아요. 바로 이렇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세레머니를 할 때도 우리가 볼 때는 한가 쓸데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쓸데가 있었습니다. 왜냐? 사람들이 이걸 할 때 사냥의 전 과정을 지금 남아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제 몇만 년 전의 일이니까 알 수가 없지만 아직 소위 그 문명화가 되지 않은 미개 종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라든지 오세안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그 종족들이 하는 세레머니를 보면 정말로 사냥을 떠나가지고 짐승과 싸워서 짐승을 가지고 돌아오는 전 과정을 여기서 재현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도 군대 가면 그냥 배우거든요. 뭐 각계훈련이니 뭐니 해가지고 연습을 하잖아요. 그 전투 장면들을 갖다가 그대로 이렇게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말하자면 당시에 뭐 문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뭐 동물학이라는 학문이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었죠. 이 당시에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 바로 그거였다는 거죠. 사람들이 항상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반복함으로써 사냥의 전 과정을 몸속에 기입을 하는 거예요. 아, 사냥이라는 게 이렇게 되는 거다. 준비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가가지고 동물들을 만났을 때는 대형을 이렇게 짜야 되는 것이고 이쪽에서 공격하면 저기서 기다리고 이렇게 분업이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미리 계속 연습을 해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느냐 하면 2세대들이 있죠. 처음에 그 자라나는 2세들. 얘들은 아직 사냥에 참가해본 경험이 없거든요. 얘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걸 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실제로 사냥에 참가는 안 했다 할지라도 이런 세레머니를 통해 가지고 얘들이 사냥의 전 과정이 어떤 프로세스로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정보 전달 수단이 없었는데 바로 이게 이 예술 그리고 이 세레머니 이게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 세레머니를 하는 걸 보면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아프리카 종족들이 춤추는 거 보면 우아합니까? 아니죠, 뭐. 우아한 게 아니라 굉장히 격렬하죠. 신체에서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지질들을 다 움직이고 막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그걸 통해 육체적인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그 다음 육체적 훈련은 그냥 훈련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거기 음악이 들어가고 무용이 들어가면서 아주 격렬한 무용들을 해나가면서 실제로는 그 사냥에 필요한 그 체력 훈련 같은 것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만이냐?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자연이라는 건 더 이상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거든요. 하지만 달랐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사냥 나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거나 까딱 잘못하면 목숨을 잃는 일들이 흔했거든요. 굉장히 두려운 존재일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갑자기 뭐 숲길을 가는데 곰이 한 마리가 딱 나타났다. 그러면 손에 창을 들고 있다 하더라도 설사 여러분들이 사냥총을 손에 들고 있다 하더라도 아마 겁에 질려가지고 더벌벌벌 떨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이 세레머니 속에서는 항상 사람이 승리하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창으로 가격을 하고 이걸 통해 사람들이 뭘 하느냐 그 정신적인 뭐랄까요 승리감 또는 정신적인 자신감을 얻게 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공포감을 이기고 적에 대한 두려움 또는 동물에 대한 두려움들을 이기고 그 심리적인 그 불안감을 극복하고 그 상황에 아주 냉정하게 대처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런 세 가지 효용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그런 세레머니를 하면은 저 사람들은 뭐라고 묻었습니까? 우리가 그림에 그려진 그 동물들을 창을 던져가지고 잡음으로써 더 많은
동물을 포획할 수 있다라고 주술적으로 믿었지만 오늘날 우리가 생각했던 건 미신이죠. 하지만 다른 한편 생각해보면 그게 말이 또 맞아요. 바로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정말로 동물들을 많이 포획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바로 이런 이유에서 사람들이 오랫동안 예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예술하고는 전혀 개념이 다르죠. 이 그림들을 보면은 그림에다 이렇게 겹쳐 그립니다. 막 여러 세대에 걸쳐가지고. 오늘날 같이 피카소 그림 딱 사놓고 거기다 다른 그림 그린 사람이 있어요? 아니죠. 근데 애써 산 그림에다 화살 쏘고 막 창 던지고 이런 사람 없죠. 그림의 개념이 달랐다는 거죠. 당시 사람들이 이걸 만들었을 때 오늘날 우리처럼 미적으로, 미학적으로 감상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좀 더 실질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거죠. 아, 현실에 들쏘가 있는데 왜 가상으로 또 한 번 복제를 하느냐. 좀 전에 이 사람들에게 가상과 현실의 구별이 없었기 때문에 가상을 통해 가지고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소망 또는 현실에서 이루고 싶은 소망들을 이루려는 이런 시도, 거기서 봐서 바로 예술이라는 게 탄생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만든다라는 게 옛날에 바로 그런 주술적인 목적이 있었고, 말하자면 최초의 예술 작품은 결국 뭡니까? 우리가 사극에서 봤던 무당이 그린 그 중전의 초상과 같이 주술의 수단으로서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시 사람들은 자기들이 뭘 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엉뚱하게 믿었던 거죠. 그림에 그려진 들소를 쏘면 더 많은 들소를 잡을 수가 있다라고 미신을 갖고 있었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은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기들이 역사적으로 축적했던 경험들을 누구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까? 후손에게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들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칼 막스라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은 알지 못한다, 그러나 행한다 라고 했는데 그 말이 아주 이런 경우에 적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본 것이 풍요를 위한 상징이었다라고 하면은 다산을 위한 상징도 있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시죠, 그림들. 요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은 주술사거든요. 동물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렵하는 장면들을 그린 그림인데, 당시에 이미 주술사가 존재했다라는 것은 좀 전에 얘기했듯이 당시의 그 그림이다라든지 우리가 오늘날 예술이라고 부르는 게 오늘 미적 감상을 위한 게 아니라 저런 식으로 주술적인 세레머니를 위한 것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 그림을 좀 보죠. 자, 이 비너스입니다. 비너스라면 좀 이상하죠. 비너스라면 이렇게 딱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와야 되는데 이게 반대가 됐죠. 이거는 이제 그 구석기 시대의 비너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장면도 보시죠. 밀렌도르프의 비너스라고 하죠. 이걸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소위 제2차 성징이 발달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가슴, 그 다음에 이런 거. 뭐냐면 출산과 관련된 부분이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다르게 우리는 요즘 마른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도 하고 그러는데 당시에는 마른 여자는 인기가 없었습니다. 다 저렇게 애 잘 낳게 생긴 거죠. 저게 아주 인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제2차 성징이 강조된 건, 그건 왜냐하면 오늘날 같은 섹시 심벌이 아니라 그러니까 풍요를 위한, 그러니까 다산을 위한 바램을 담은 겁니다. 그리고 당시만 해도 애를 많이 낳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는데, 당시 같은 협업 구조잖아요. 사냥을 해도 여러 사람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웃 부족과 싸움을 해도 수가 많은 사람이 유리하죠. 그러니까 수가 적으면 멸종을 해버립니다. 그런 상태에서 애를 낳는다는 건 그야말로 생존이 걸린 문제거든요. 그래서 왜 여러분들 불을 찾아서란 영화를 딱 보시면 알 겁니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원시인들의 삶을 다룬 영화거든요. 어떤 원시인이 이웃 부족한테 끌려가는데 그 이웃 부족에 끌려갔더니 어떤 우리 안에다 사람을 딱 집어넣습니다. 그 남자를. 그 안에 딱 여자들이 있는데 정말로 이렇게 생긴 여자들이 우글우글. 왜냐하면 다른 유전자를 취해야 되거든요. 같은 종족끼리는, 그러니까 다른 그 종족에 속하는 남자 씨를 그 약탈을 해다 그 안에다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이 남자가 나올 때는 막 코피를 질질 흘리면서 나오고. 그게 뭐냐면 오늘날 우리와는 다르게 이 사람들은 굉장히 다산이라는 걸 중요했는데, 그러니까 재생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종족의 재생산이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조금 다른 얘기를 하죠. 황금가지라는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프레이저라는 그 영국의 그 인류학자가 쓴 책인데, 그 책에서 이제 주술을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그 네미의 숲이라는 곳 얘기가 납니다. 이탈리아의 네미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숲이 있는데 호반이 있어요. 아주 아름다운 호수. 그 옆에 나무가 있고 아주 오래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아래는 항상 미치광이 같은 사람이 눈을 번뜩이면서 칼을 손에 든 채 막 주위를 두리번 거리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뭐냐? 왕입니다. 그 다음에 신입니다. 이 사람 뭘 하고 있느냐? 누군가가 도전자가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해칠 수가 있거든요.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도전자가 경계하는 거거든요. 잠도 못 자는 거예요, 거의.
왜냐하면 기습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왜 이런 풍습이 나왔느냐? 당시만 해도 왕이나 신이다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왕하고 신하면 높은 존재잖아요. 당시에는 왕과 신을 살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왕과 신이 뭐였냐면 자연의 생장력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왕 또는 신으로 뽑힌 그 사람은 건강해야 돼요. 뭐 아놀드 슈바르츠제네거처럼 막 그냥 근육질. 이 건강한 사람이면 그 사람이 건강하면은 자연도 건강해가지고 항상 풍요로운 생산을 갖다 가능하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이가 들거나 또는 병이 들어가지고 쇠약해지면 자연도 쇠약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은 왕을 딱 살해하고 다시 젊고 건장한 사람을 갖다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좀 관습이 좀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왕한테 이제 방어권을 주는 거예요. 네가 나이가 들었더라도 젊은이들과 싸워서 물리칠 수 있다면 너는 아직 왕으로 인정해주마. 좀 전에 그 왕은 그렇기 때문에 그 젊은 도전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점점 그러다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부여라는 나라에 보면 마가, 우가, 저가, 구가라는 왕이 있었죠. 근데 이 왕들은 재밌게도 흉년이 들면 어떻게 했어요? 목숨을 내놔야 되잖아요. 흉년이 들면 목숨을 내놔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그 원시 풍습의 잔재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왕이 이제 슬슬 의미가 변하기 시작해요. 오늘날 우리가 아는 그 왕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권력자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뭐냐면 자기가 죽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죽입니까? 나 대신에 내 아들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나오면 아들을 잡아먹는다, 아들을 죽인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남죠. 그게 아마 이런 관습이 신화적으로 반영된 겁니다, 아마. 그러다가 아들을 죽이다 또 누굴 죽여요? 아들 말고 아들은 이제 왕위를 계승해줘야 되니까 다른 엉뚱한 사람을 죽이게 되면 소위 인신공의, 산 사람을 공양하는 것. 우리 심청이 얘기도 그런 얘기잖아요. 인신공의다라는 게 특히 이제 저기 마야 같은 데 가면 막 사람, 그렇죠? 살아있는 사람을 갖다가 희생물로 바치잖아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사람 대신에 누구를? 동물을 바치죠. 그게 바로 희생양제입니다. 대개 양과 염소 같은 걸 바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아직도 이슬람에는 그게 남아있죠. 양을 갖다 바치는 것들이. 그러다 지나면 이제 그것마저 폐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다른 한편 보면은 그러는 수도 있고 다른 한편 또 뭐가 있냐면은 왕이 이제 자기의 아들이라든지 이걸 바치는 대신에 다른 걸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가령 뭐냐, 예컨대 이제 어떤 상을 만들어요. 나무로 상을 만들거나 아니면 지푸라기로 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대신 베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게 있고. 그래서 내가 이제 허수아비 얘기를 했는데, 허수아비라는 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참새를 쫓기 위한 게 아니거든요. 참새를 쫓기 위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참새들이 허수아비가 가장 좋은 놀이터거든요. 벼 쪼아 먹다가 힘들면은 허수아비 머리 위에 앉고 어깨에 앉아서 다정하게 얘기하다가 쉬다가 또다시 이제 가지고 힘을 얻어가지고 또다시 벼를 쪼아 먹고. 이런 거 보면은 아마도 저는 근데 확신을 못 하겠는데, 실제로 뭐냐면 유럽의 예를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러니까 허수아비를 만들어 추수 때 그 추수한 그 밀집 있죠. 그걸로 허수아비를 만들어가지고 겨우 내내 그 논에다가 세워놓습니다. 겨우 내내 세워놓다가 그 다음에 부활절이라 그러죠. 왜? 봄에. 그때 그걸 갖다 목을 벤 다음에 불을 태워요. 그래서 그 재를 갖다 밭에다 뿌리면 밭에서 막 농작물이 엄청나게 잘 자란다. 이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허수아비다라는 게 제가 볼 때는 그건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이제 관습은 남잖아요. 하던 대로 계속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잊혀지는 거죠. 이유가 잊혀지고 어느 날 아이가 물었을 때 아빠 저건 왜 만들어? 라고 했을 때 할 말이 없으니까 참새 쫓으려고 이랬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또 이런 걸 보면은 그 신화나 성경에 나오는 많은 얘기들을 갖다가 재해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아마 성경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탁 죽이려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이 100살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죠. 그래서 칼을 탁 들고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 목소리가 들려가지고 멈추어라. 내 옆을 보아라. 라고 하니까 그 가시덤불에 뭐가 걸려있습니까? 양이 한 마리가 걸려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대신 바치잖아요. 그런 것들은 바로 인신공의에서 희생양 제의로 넘어가는 순간에 그 역사적 경험 같은 게 신학적 또는 신화적으로 반영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옛날의 왕들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옛날의 왕들은 희생당하는 존재였잖아요. 그러니까 니체가 뭐라 그랬어요? 신은 죽었다 그랬잖아요.
신은 죽었다면서 신한테 사망 선고를 내렸죠. 그런데 니체보다 아주 오래전에 옛날 원시인들은 정말로 신을 죽였습니다. 자기들 필요에 따라서. 즉 신이 뭡니까? 건강한 한 해는 놔두는데, 또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가령 이제 그 신은 대신에 뭘 했냐면은, 신은 왕이자 동시에 신으로서 굉장히 많은 여자들을 거릴 권리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동물 세계에서도 왜 가장 힘센 수컷이 씨를 뻗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자들이 왕하고 이렇게 딱 자고 나와가지고, 오늘 저분의 그 신체 상태가 옛날하고 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왕은 이제 목숨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런 존재가 바로 왕이었는데, 그런 왕들의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중에는 왕은 이제 살해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뭐예요? 남들 위에 군림하는 존재고, 그 다음에 통치하는 존재가 가장 위대한 존재가 되죠. 그와 아울러서 옛날에 신상이나 또는 왕의 상 같은 경우는 목이 잘리고 불태워지던 그런 존재인데, 이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점점 더 숭배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명 세계로 들어오면은 최초로 만드는 예술 작품들이 뭐예요? 신상 또는 파라오의 상과 같은 왕의 상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오늘날 우리가 딱 볼 때 뭐 예컨대 제우스의 상이라든지 아폴론의 신상 또는 파라오의 상, 또 이집트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오시리스 신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딱 보면 엄청나게 거대하고 위대하고 숭고하고 또는 아름답고 찬란하게 여겨지지만은, 옛날에 정말 나무로 만들어진 또는 짚불로 만들어진, 그래서 목이 베어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불태워졌던 그런 아주 초라한 인형에서, 즉 주술적 대상이었던 그런 인형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요. 예, 오늘 첫 시간이었고요. 오늘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예술을 어떻게 하게 되었는가, 그 다음에 그 예술의 의미가 점차 어떻게 바뀌어갔는가에 대해서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엔 그렇게 해서 발생한 최초의 신상들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문명 세계에 들어와서 최초의 그 예술이 어떤 모습을 띠고 나타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